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최근 우리 지역 곳곳에서는 대게 축제가 열렸습니다. 대게와 홍게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이기도 하죠. 특히 포항은 홍게 국내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올겨울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피해를 호소한 어민들이 많았습니다. 자, 현재 피해 상황과 함께 진행 상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세 분 모셨습니다. 자, 먼저 임미애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호 구룡포 수협 조합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은 최능길 평론가가 전해줍니다. 반갑습니다. 시사날이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못을 박아도 그 주변 어떤 가정에 이 전달돼가 피해가 발생하는데 1,500m 이상 해저에 들어가 가지고 2km 뚫으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데 거의 누가 수산물이 서식하겠습니까? 아마 산란도 못할 겁니다. 산란에도 지장이 있을 겁니다.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자, 지난 6월이었습니다.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1차 시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발표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 중간 발표의 내용을 짚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 평론가. 네. 지난 2월 6일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차 시추에서는 이 석유를 뽑아낼 만큼 경제성이 없었다라고 이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이어서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 출석을 해서도 실망스럽게도 대단한 로또 맞는 것 같은 히트는 못 쳤지만 유망 구조의 석유 시스템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1차 시추에서 포기할 게 아니라 이후에 추가적인 시추를 더 해보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당시 이 국회의원들은 이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아니 정보도 제대로 공개가 안 되어 있고 이 가능성조차도 이 확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우선은 5월이나 6월 정도가 되면 시추했던 시료들에 대한 분석 정보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후에 이 민간업체가 시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종의 공개 설명회 자리를 열겠다고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대에 올라가 있고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정부가 교체된다면 이 석유 시추가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여전히 의문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시작 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중간 발표 이후에도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 또 아쉽다라는 반응과 함께 더 해보자라는 반응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우리 네. 지역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클 텐데요. 임미 의원님께서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또 꾸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이 프로젝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죽은 자식 나이색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지금 24년, 25년 지금 상황만 들여다보면 안 되고요.
실제로 이 사업이 시행되었던 2007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동해에서 석유와 가스전을 개발하겠다라는 꿈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오래된 꿈입니다. 실제로 79년도에 그래서 석유공사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98년도죠. 동해에서 가스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울산과 경남권에 가스가 공급되기도 했고 당시 수입 대체 효과가 한 20억 불 정도가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다시 도전을 한 것이 석유공사와 호주에 있는 우드사이드가 함께 협력을 해서 동해안에 대륙봉을 개발하겠다라는 것. 그때 발표한 게 8광구, 그다음에 6-1광구.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라고 발표했던 그곳을 지정을 하고 200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우드사이드하고 석유공사가 같이 공동 탐사를 하거든요. 그곳에서 공동 탐사 결과 유망구역이 있다, 유망구조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2019년부터 2029년도까지 우드사이드하고 석유공사가 5대5의 지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23년도 1월 달에 우드사이드가 이 사업에서 손을 털고 나옵니다.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24년도 6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인 기자회견을 한 거고 마치 국민들한테 이곳에 대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국민들께서 익히 짐작하시는 바대로 지금까지 온 건데요. 여기서 저희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 우드사이드가 갑자기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던 그 사업을 23년도에 갑자기 중단했는가? 그리고 왜 액트지오가 갑자기 이 과정에서 튀어나왔는데 액트지오는 과연 자문을 할 만큼의 그 역량이 되느냐? 이것과 관계돼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액트지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뭐 1인 기업이다, 법인세를 뭐 2019년도부터 23년까지 내지 않아서 법인 등록이 취소된 기업이다, 연매출이 27,000달러에 불과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과정에서 정부는 단 한 건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산자부에서 경제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찍부터 우드사이드의 사업 철수를 지켜보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산업자원부와 석유공사가 현재 입장 차이를 좀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부분일까요? 석유공사는 원래 5개의 구멍을 뚫어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1차 시공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 4개 시공도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약 5,7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해서 이후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석유공사가 지금 자본금의 잠식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5,700억 원가량의 빚을 다시 내서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렇게 서두르고 집착하는 모습이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하는데 좀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약 20% 정도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확률이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군데를 팠으니 5번 중에 지금 4번을 더 파면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20%의 확률은 여기에 5군데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팔 때마다 20%의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이 더 올라가지는 않는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5%가 아니라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자, 아무래도 어민들은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관점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조 학장님 어떨까요? 지금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우리 어업인들은 어장을 소실할 부분 그리고 또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 시치 구역이 확대되거나 특정 지역에서의 어로 활동이 또 제한될 수도 있고 그 어로 활동이 제한됨으로써 또 우리 어업인들에게 다가오는 경제적 피해가 또 굉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말씀하셨듯이 1차 시추에 대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홍게가 가장 많이
그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국석유공사에서도 그 자기들 시추하는 자리 바로 밑에 저희들 홍계배 어망이 깔려 있는 것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홍계배들하고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해봤지만 석유공사하고 협의가 대출되지 않았고 그 협의가 도출되는 부분조차도 예를 들면 석유공사에서는 끝까지 이제 자기들 해준 적이 없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뭐 피해 보상을 해준 적이 없다. 이런 식의 말투로 지금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어민들이 이런 개발에 있어가지고 피해를 본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도 해상 풍력 발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평론가. 그 해상 풍력 발전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가장 먼저 좀 제기됐던 지역이 이 풍력 발전기가 많이 돌아가는 제주 지역이었습니다. 이 제주의 경우에는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이 공사 과정에서의 소음과 장소 점유에 대한 피해도 있었고요. 풍력 발전기가 지속적으로 가동하면서 이 물고기들, 어망이 이동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그나마 나은 것이 제주의 경우에는 어민들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풍력 발전이 민간 사업자가 아니라 이 제주도가 이 공사를 만들어서 이 선주 협회를 통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민간 사업자가 해상 풍력 발전에 들어왔던 지역들인데요. 여수의 경우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허가를 지방 정부가 내주면서 어민들을 특정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우리는 이만큼 받았으니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어민들에 대한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나는 이익을 누구와 나눌 것인가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나는 공공의 자원을 개발해서 얻는 수익을 누구와 공유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난 2021년이었지요.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나오고 2022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런 법률안의 이름만 들으면은 좀 헷갈리고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실제로 그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 위에서 벌어지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와 협의를 하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안에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담겨져 있는데 바다에서 우리가 어떤 개발 행위를 한다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공유수면이라고 해봤자 바다가 아니라 실제로 뭐냐 하면 호수 같은 것 내지는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이런 것들 정도를 공유수면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해상에 바다에 풍력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21년도에 그 바다 위에서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 그 개발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어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법으로 담은 것이 이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바다에다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면 최대 한 30년 정도를 아주 독점적으로 그 선풍기가 소위 돌아가게 되는 건데 그로 인한 피해가 어민들한테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식업자들한테 이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어업권, 양식업권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는다라고 이 법안에 반영을 한 거죠. 의견을 듣는다. 이 정도로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어민 측도 이 한국석유공사에 이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죠. 예.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석유공사는 이미 동해 6-1 광구 북구해역에서 석유자원 탐사 사업을 2019년 4월부터 29년 4월까지 탐사권을 산자부로부터 받아서 2021년부터 아까 우리 임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주업체인 우드사이드와 서부마딘에서 하청을 주어서 물리 탐사를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안 홍게 어선들에게 수십억 원의 피해를 주었고
국내 탐사 관련 업체는 재물 손괴죄로 입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리탐사업체는 홍계 선주들에게 1차로 4,500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원하였고 2차로 3천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원했지만 그중 일부 선주들은 3천만 원이 피해본 음항보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다시 그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지금 현재 포항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석유공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적인 개발 행위를 하면서까지도 피해 보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은 도무지 납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로서도. 우리 어업인들과 석유공사 측은 수차례 만나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석유공사 측은 피해 근거나 피해 보상을 석유공사가 이제껏 해준 적이 없다고 일관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고 그렇게 나오자 어업인들이 고성을 지르고 회의가 수차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수협 같은 경우는 석유공사 측과 꾸준히 지금 접촉을 하고 있으며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석유공사가 업무 해박서를 만들고 있으며 많은 이견을 지금 좁혀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석유공사의 태도는 어업인들의 피해 보상은 예산이 없다. 그리고 석유공사 측에서는 이제까지 석유공사 시추를 하면서 한 번도 어업인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공유수협원 전용 사용 허가에 대한 법률안이 일부 개정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업인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다음 2차 시공부터는 자기들도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방금 그 조합장이 이야기하신 걸 보면 석유공사 쪽에서 일종의 그 법을 가지고 말장난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개발한다고 해서 보상해 준 적이 없다. 아까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서 어업인들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이 배상금을 준 거. 우리 손해를 끼쳤으니까 이걸 손해를 배상한 거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상금을 책정해 놨던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빠진 부분이 현재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됐지만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개발하는 단시간만이 아니라 만약 개발에 성공한다면 계속해서 피해를 보잖아요. 여기와 관련해서는 이익을 보면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조항이 이 법에는 현재까지는 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때문에 예시를 들면 아까 제가 제주 사례를 이야기 드렸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조례로 이 공유 자원에 대해서는 이익 공유를 한다라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이 동해안 지역의 어민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고 만에 하나 석유가 나오게 된다면 더더욱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 법적으로 미비한 점을 좀 개정하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을 지금 간단히 짚어보자면은 피해 어민은 있는데 피해를 보상해줄 보상 예산은 없고 더불어서 그랬던 사례는 없는 지금의 상황. 네. 여기가 지금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피해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두 분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임미위원님께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이 어민 피해 그리고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떤 네네.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셨을까요?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동해 8광구 6-1광구가 우리 조합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구룡 포항에 4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늘상 홍게 잡이를 했던 곳이에요. 울산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여기서 주로 잡히는 게 홍게, 방어류, 오징어. 그 포항 사람들 굉장히 익숙한 어족들, 자원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23년도 한 해 기준으로 했을 때 1,582억 원 규모의 생산량을 가치를 올렸었는데 이게 만약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상업시설로 전환이 되어서 이게 상업 생산이 된다고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고 하면 2035년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때까지 계산을 하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1조 6,500억 원가량의 어민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해수부에다가 상황이 이러하니 어민들하고 긴급하게 협의를 해라.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요청을 했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도 하고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석유공사에서도 그런데 이 반응이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보상해 준 적 없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어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할 수 없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게 석유공사 측의 입장이었고, 조건부 승인을 해준 해수부 포항청 같은 경우에 이 상황에서 좀 난감해졌던 거죠.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그런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용역을 하기로 아마 3월 초에 간담회 과정에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아직 석유공사 측에서는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 준비는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피해에 대해서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어민들은 사실 뭐 홍게잡이 그리고 오징어 체납기 굉장히 피해가 컸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연일 듣고는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생산량에 대한 피해도 굉장하겠지만은 지금 당장 지난 21일 날 그 추운 겨울에 저희들 그 어선 한 50여 척과 우리 선주들 한 500여 분이 그 시추선 주위까지 현장에 가서 해상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당일 만약에 저희들이 추산해서 손실을 한번 본다 하더라도 그날 하루만 봐도 한 7억여 정도의 손실이 이제 거의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수협 위판자료에 비하면 작년 대비 그 입찰 횟수가 한 20%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늘어난 이유는 작년보다 지금 12월 때 기상이 좋았습니다. 기상이 좋아서 입찰 횟수가 20%가 늘어났지만은 물량은 한 60톤 가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감소한 금액으로는 저희들이 한 3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한 어종의 홍게에 대한 어종이고요. 그리고 오징어 근해 체납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릉포 수협이 한참 저희들이 많이 오징어를 잡을 때는 한 800억 가량을 잡았습니다. 오징어 한 어종만. 근데 지금 기후변화 탓으로 오징어도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도 있지만은 작년 이때쯤에서 우리 그 12월 달에 그 시추선이 실추를 함으로써 우리 여성들이 그 주의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체납기 같은 경우도 굉장한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작년 12월 달 우리 방구를 보니까 300마리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이제까지 우리 조합에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00년 역사상에 남을 한 달 동안의 수입고가 300만이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의원님께서 해저광물자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네. 사실 좀 저희에게는 생경하기도 하거든요. 네. 먼저 이 해저광물자원법이 무엇인지, 기존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개정안을 내셨는지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 개정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저 조강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법적으로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서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바닷속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은 개인이나 뭐 기관이나 사업자나 뭐 이런 것을 해저 조강권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해저 조강권자가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할 때 법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토지를. 그런데 해저 탐사를 하려면은 바다에 대한 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바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법적인 근거가 지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행법에 어업권, 양식업권을 보호하거나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 부분을 집어넣은 겁니다. 매번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보상이 아니라 합의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어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왜 보호해주지 못하느냐라는 이런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어민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집어넣은 거죠. 어느 정도 보상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될까요? 이게요, 항만법이나 해상풍력 설치에 있어서는 이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자들이 자신들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 놨는데 해저 광물을 탐사하는 거나 채취하는 경우에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은 건데요. 이게 보상하는 방식은 기존의 어업 손실 보상 체계를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 행위가 공익법상 해당하는 건가
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에 근거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평년 수입액, 그 다음에 어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 그 다음에 그 심각함의 정도 이런 것들을 함께 계산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명시해 둔 거죠.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동안 규정이 없었던 어업권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상해 보상할 주는 수 것. 있도록 네. 명시한 것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심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먼저 해저 광물자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임미 의원님께 어업인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1년도에 우리 그 공유수면 점용 일부 사용 그 법률 개정안에 비하면은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들에게 그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었지만은 지금 임미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처럼 정당한 보상 체계나 그 어업권자나 양식권자에게 주어야 된다는 이런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석유공사와 어업인들 간의 마찰이라든가 보상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임미 의원님께서 그 개정안에 분명히 딱 넣어서 우리 어업인들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든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좀 일찍 갖춰져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석유공사와 뭐 이 설랑설에 뭐 싸우질 필요도 없었고 이런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받을 게 있으면 보상을 받고 그리고 정부에 저희들이 내어줄 게 있으면 내어주고 좀 쉽게 합의를 보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해저 광물을 언제 개발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 시추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2000년대 이후라면 정부가 만약에 탐사 시추를 한다고 하면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당연히 좀 예상을 했어야 했습니다. 거기다 조금 더 붙이자면은요, 이게 아까도 이 법안을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 석유공사는 이것을 민원을 다루듯이 하거든요. 근데 이건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당연한 권리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법에서 보장할 것인가라는 데서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을 발의를 한 건데요. 지금 석유공사의 입장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수부를 통해서 석유공사 측에다가 어쨌거나 이 사업이 시추가 지속되던 안 되던 간에 1차 시추를 통해서 피해를 받은 어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속적으로 해수부를 통해서 저희가 요구할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5월에서 6월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최종 결과의 내용은 어떨 것 같은지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혹시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있을 것 같은지 요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만약에 이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온 국민이 환영할 일이죠. 그것이 시추하고 상품화했을 때 경제성이 있다면 정부가 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나서서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제가 법을 발의한 것에서는 지역 어민들의 피해와 관련된 것을 보상할 수 있는 권리를 집어넣은 건데요. 포항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안고 있는 지진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해저 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멍을 뚫거나 그렇게 해서 지각에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그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피해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 다시 법안을 장철민 의원이 냈거든요. 해양이용 영향평가법에 지진과 관련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법안 발의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네덜란드 북부의 흐로닝은 가스전이 개발 이후 38년 동안 가스를 뽑아내다가
결국은 1600회가량의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결국 가스전을 폐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 행위를 하더라도 설사 그곳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발했을 때 지역에 끼칠 영향, 어민들뿐만이 아니라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예측이 된다면 개발에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산정국이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희망적인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적인 사업에 우리 어업인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 국민들한테 환영받아야 이 사업에 우리 어업인들 혼자만 외면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어업인들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희망적인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석유공사는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어업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 방향이 정확한 우리 환경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어업 피해 보상 방안이 마련되어서 우리 어업인들과 함께 희망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개발 과정에서의 피해보는 대상,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해서 개발 과정과 개발 이후의 이익을 기존에 피해를 보게 되는 주민들 그리고 어민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까지 앞으로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경제적 가치가 높아서 시작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지역 어민들의 경제적 위기만 커져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피해 보상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함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